최근에 강릉 교동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분양이 마감이 됐잖아요. 네. 강원도 최고 분양가의 최고 경쟁률. 집 한 채 청약 받아가지고 팔아서 남기는 차액이 10년치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높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아. 너 어디 살아? 너희 집은 3억짜리구나. 새로운 계급계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모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청년들은 영끌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야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파냐? 이 이상으로는 팔지 맙시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기자들의 시선으로 묻고 뜯고 맛보는 지역 현안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성식 국장님 그리고 최기영 강원일보 선배님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최근에 강릉 교동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분양이 마감이 됐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강원도 최고 분양가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도 강릉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청약 넣으셨어요? 저는 청약 통장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일단 뭐 강릉 교동 7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이 예상대로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 넘는 도내 최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46.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도내 최고 수치입니다. 그 뭐 취재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릉에 이제 강릉 시민들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이 한 9만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3만 5천 개가 여기에 청약에 접수를 했다고 치니까 뭐 절반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이 청약을 2명 중에 거의 1명은 이번에 그 분양했던 이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을 접수를 했던 거죠. 요즘 왜 이렇게 강릉 아파트나 뭐 이런 동해안 지역 쪽 부동산이 떠오르고 있을까요? 뭐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뭐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 건설업계 특히 이제 SOC 분야에서 예. 유명한 이제 속설이 있으니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아,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강릉이나 예.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속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도권이랑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2시간도 안 걸리죠. 예, 예. 이제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그 기반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갈 수 있는 수도권에서 또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 충분히 그런 공급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따라오는 뭐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결국에는 SOC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그 이번에 사상 뭐 최고라 그랬는데 네. 예. 뭐 그 앞으로 계속될 그 브랜드 아파트 영동지방 혹은 뭐 그 영서 내륙권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아파트가 계속 사상 최고를 돌파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현상 중에 그냥 그 연장선상 가는 도중의 길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특별히 강릉 아파트의 이유를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권의 가장 큰 변화인데 불과 그 동계올림픽 전만 해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을 가면 태백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조선을 거쳐서 다시 거꾸로 6시간, 왔다가 7시간 걸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네. 있다는 그런 효과.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영동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고 또 동서고속철도도 뚫린다고 하니까 그런 교통권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강릉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 강원도의 전반적인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보면요, 올해 상반기 강원도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가 15,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봤을 때 한 3,200여 건이 늘어난 네. 거라고 해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영서 내륙권의 거래량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춘천, 원주 이런 곳들의 좀 아파트 거래량이 네. 좀 늘었다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약간 일단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들고 싶은데 일단은 그 풍선 효과라는 게 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서울이 과밀화 때문에 주변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분당도 팠고 일산도 팠고 파고 파다가 점점 넓혀지면서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는 가평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또 완판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점으로 수도권 주변이 계속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온 거고 이 수도권 동쪽으로는 원주, 춘천까지 이제 온 거죠. 그 전에 뭐 가평 뭐 지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풍선 효과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좀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비싼 이유가 그 오피스 단지가 붙어 있어서 출퇴근 용이 이런 게 있었는데 교육도 있지만 근데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뭐 나의 직장 생활과 교육을 굳이 집에서 해도 된다. 그런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 좀 자연 환경과 가까이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심리가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 대부분 사실 이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네, 네.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이름만 되면 사실 뭐 저도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뭐 아, 그래요? 아니 안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혹시 비출까봐 좀 미리 이실 하고. 네. 무슨 브랜드예요? 네, 좀 땡편한 세상. 아. 시티. 유명하네. 제가 여기 얘기하려고 이게 그 도시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좀 뭐라 그럴까 폐해 부작용이 좀 크다고 봐. 이제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사실 이제 다 대부분 대단위로 조성이 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고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해도 사실 어떤 인구 유입의 효과는 거의 뭐 없고 네. 사실 이제 도시 안에서 춘천이라면 춘천, 강릉이라면 강릉 이 블록 안에서 인구 빨대 역할을 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도심 공동화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들이 날 수 있고 또뭐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인데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수록 도시가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되는 춘천, 원주, 강릉 어디 가도 이제 특색을 특히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 아파트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네. 다 아파트 뷰예요 이제는. 근데 구봉산에 올라가 보면 네, 그 브랜드 아파트들이 사실은 전국 어디 가나 뭐 다 비슷한 모양을 브랜드별로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건 참 좀 아쉽고. 이제 아이들도 다 알아요. 너 어디 살아? 그럼 난 뭐 이 땡편한 세상 살아. 나는 뭐 어디 살아? 이러면 그럼 너는 너희 집은 3억짜리구나. 우리 집은 4억짜리구나. 애들이 그런 걸 하는데요. 새로운 계급계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뭐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것. 그 부분에서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을 얘기를 했었는데 대출이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집만 팔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년 해봐야 1년에 뭐 1000만 원,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집 한 채 청약 받아가지고 팔아서 남기는 차액이 10년치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높다. 막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단 그 서울 수도권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청약을 못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되게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이제 속초의 고급 펜트하우스 얘기하고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 막 얘기해서 바다 보이는. 근데 그런 건 지역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다 보면 결국은 그런 아파트들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의 위화감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도 많다 이렇게 좀 봐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아파트 거래량만 는 게 아니라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올랐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춘천 아파트 가격은 좀 어떤가요? 브랜드 아파트들은 계속 뭐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거래는 되고 있냐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이땡 그 아파트도 그렇고 가격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격이 너무 놀라졌는데 저걸 저 가격 주고 사는 사람이 있냐 뭐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고요. 가격을 올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브랜드 아파트가 오면서 말씀하신 그 아파트 자체가 마을 단지화가 되고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격을 이 이상으로는 팔지 맙시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지킵시다. 뭐 의견이 올라오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뭐 이거는 이게 실제적인 이유이고 뭐 원인을 뭐
작은 원인들까지 다 따져보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원자재가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철근값이 거의 천정부지를 띄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는 다른 공급 대체제인 빌라형 주택이나 뭐 개인주택, 전원주택들이 건설되면 되는 것인데 이 원자재가가 폭등해가지고 철근값 때문에 개인주택이나 뭐 빌라형 주택을 건설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공급 대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또 뭐 그 사람들이 쏠림 영상이 있는 게 또 가격 상승의 원인이지 않을까. 또 외지인들이 또 너무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뭐 주거 환경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 7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 심리 지수가 95라 그러면 95보다 낮으면 하강 국면이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살 심리가 있느냐, 사고 싶냐 네. 아니냐 이럴 때 95 정도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면이고 95에서 115까지는 유지가 되는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전국 수도권 평균이 지금 146.3으로 나왔대요. 네. 근데 이게 통계 작성을 2011년에 시작했는데 가장 높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145.7로 1년 만에 최고치인데 강원도가 151로 나옵니다. 더 높은 네. 거예요. 서울 수도권보다 더 높고. 예. 이것도 이제 그 지난달보다는 2.7포인트가 상승한 거라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주택 그 매매 심리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지금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대규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 어떤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무슨 인테리어가 뭐가 들어가느냐,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자재를 뭘 썼느냐.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또 요즘은 그 꼬마 아파트라고 해서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그런 아파트는 이게 뭐 다주택자들이 이 아파트를 샀을 때 1억 미만은 취득세가 1.1%밖에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2개가 있으면 그 취득세 집값의 8%, 네. 3개 이상일 때는 12%인데 1억 미만의 아파트는 1.1%밖에 안 붙어서 오히려 이제 원주나 이런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수도권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해서 쓸어가 버린다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뭐 한 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10채 막 네. 20채 이렇게 산다면서요. 저희도 사건 그 의뢰가 들어온 게 네. 근데 이건 약간 재개발이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언젠간 된다고 되는 춘천에 예를 들어서 뭐 몇 단지 이렇게 네. 주공 몇 단지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채를 한꺼번에 산 거예요. 샀는데 일단은 계약서는 쓰고 팔았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친구들한테 나 그거 팔았어. 골칫떨이 내가 팔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파냐 해서 이제 그 잔금은 안 받겠다, 안 팔겠다라는 그런 문의가 그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계약 파기. 예, 계약 파기. 그런 거 보면 수도권에서 거의 네. 그 쇼핑하듯이 와가지고 매물을 보지도 않고 몇 평형이에요, 뭐 몇 개 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게 최근 1년 동안 강원도 아파트 거래 중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의 구매 건수가 역대 또 최고라고 합니다. 뭐 이를 두고 좀 부의 대물림이다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또 네. 부동산 정책의 허점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좀 20대 이하 젊은 층들의 아파트 구매 좀 어떻게 보세요? 20대 이하의 젊은 층 아파트 구매는 이걸 주제를 받아봤을 때 일단은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부럽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된다. 네. 왜냐면 그 결혼을 하는 넘어가는 20대 후반에 30대에서 어차피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데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뭐 그 구매를 대신 해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 세금 관련해서도 뭐 물론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들이 장가를 가요. 예. 그럼 내가 얘 이름으로 돈을 줘가지고 예. 주택을 구입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증여세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야죠. 엄밀히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가 적용이 안 되는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증여를 안 하고 예. 나중에 부양하면서 갚는 걸로 대여로 만약에 금융기관에 걸렸어요. 이렇게 뭐 몇 억짜리 사줬는데 네. 걸리면 보통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님 그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직접 모시진 않지만 뭐 계속 용돈 드리면서 그 부양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은 겁니다. 이러면 또 세금 좀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서
보통은 그런 거고 아직 대한민국의 그 인식이 음. 그 부모님이 자식을 뭐 결혼할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또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조사가 잘 세게 들어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 들어가진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런 방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때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20대 애들은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돌아가는 거 아니까 나 엄마가 누구는 취업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나는 엄마가 그냥 건물 사줬어, 아파트 사줬어 이렇게 되면 또 서로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소수의 얘기겠죠. 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부의 대물림을 하는 가정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청년들은 영끌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좀 맞습니다.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대선 시즌인데 각 대선 후보들이 요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아마 최근 들어서 고심하고 올해 안에 다다닥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좀 지금 이렇게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정작 실수요자가 좀 그렇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저는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강릉 같은 경우가 동계올림픽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막 그 개최 준비를 하던 시기부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불과 지금 2018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개최를 했잖아요. 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3년 조금 더 지났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뭐 얼마를 모았어요 자금을. 저 집값이 원래 한 2억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3년 지났는데 그 집이 보통 뭐 몇십 프로씩 다 올랐더라고요. 저희 집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그런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집을 못 사고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결국은 자금을 어떤 동원할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집값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좀 심각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실수요자들. 저는 이제 35살에 결혼을 하면서 1억 8천의 아파트를 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네. 네. 뭐 이렇게 우리는 그 현실적인 방송이니까. 네. 근데 그 풀로 대출을 받았어요. 아. 그 신혼부부 무슨 혜택 대출 그걸로 한 70%인가 나오고 생애 첫 주택 자금, 네, 70%인가 80%, 나머지 30%도 음.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또 현금도 아예 가지고 있는 돈에서 풀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지금 30년 거치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저는 그래도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들이 그 임금을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일반 직장이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 몇십만 원씩 거기다 아파트 관리비까지 하면 그렇죠. 진짜로 돈 10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 건데 내 임금에서 100만 원씩 나가는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억 8천 아파트가 그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결혼한다는 친구들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인데도 4억, 5억, 6억인데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도움 못 받으면 못 버티는 거죠. 네. 4억, 5억이면 뭐 한 달에 2, 300씩 나갈 최 기자는 주택을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하게 돼요? 저 비슷합니다. 저 비슷하게 저도 30대 초반에 비슷한 가격에 브랜드 아파트인데. 아니 브랜드 아파트는 최근에 들어가고 네. 앞으로 브랜드 기자라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다음에 한번 더 다뤄야 되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아파트 얘기만 했잖아요. 네. 아파트만큼 더 중요한 것도 하나가 땅값이에요, 땅값. 지금 오늘 아예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우리가 전에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다뤘긴 했지만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긴 하지만 토지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진짜 뭐 저 헐값에 뭐냐면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네. 뭐 팔고 나오셨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막 동해안에 진짜 뭐 바닷가 보이는 땅하고 그 바다가 안 보이는 땅하고의 격차. 네. 바다가 보이는 땅들은 또 그 동네 주민들이 실제 갖고 있지 않고 다 외지인 소유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조금 어렵긴 한데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